자, 3번 보시죠. 쉬고 오셨죠? 쉬고 오셨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약간 긴장을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평가라고 이제 촉을 두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평가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죠. 교육 심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평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박교사 얘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시험지로 가셔서 박교사 얘기를 보시면 평가도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시험 상황을 경험하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사실은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일렬로 서열화 시켜서 집단 내에서의 어떤 상대 서열을 도출해내는 게 그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거의 유일무이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평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시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왔던 그 어떤 시험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멸종하기 전까지 그 어떤 목적은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험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좀 해소하고자 나온 것들이 이제 대안적인 평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게 교육심리에서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등수를 매기는 평가보다는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의 변화를 관찰해요. 이렇게 쭉쭉 이제 별로 관계없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경우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박교사의 1번 발언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념 및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론의 개념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이론의 명칭도 쓰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일단은 이론의 이름, 이론의 명칭이죠. 두 번째가 그 이론을 이론을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두 가지라기보다는 이게 두 번째 거. 그리고 이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을 텐데 그 방안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경우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을 설명하는 이론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인지부하 이론입니다. 인지부하 이론, 코그니티브 로드 시어리라 그래서 인지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부하 이론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쓰셔야 점수를 일단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부하 이론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지부하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인지부하가 뭔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인지부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지부하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지부하의 개념. 어떠한 과제의 수행 장면에서 학습자의 인지체계가 경험하는 부하. 이게 바로 인지부하입니다. 인지부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수학 선생님이랑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피카소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면 수학 선생님인데 피카소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뇌가 정지하겠죠. 그게 바로 인지부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때 경험하는 부하가 바로 인지부하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들 보면은 이게 뇌가 정지했다 이런 뭐 짤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게 다 이제 일종의 인지부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뇌정지 온 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어떠한 과제의 수행 장면에서 학습자의 인지체계가 경험하는 부하.
이게 인지부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인지부하의 어떤 특성 같은 건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 요인과 동시에 관계가 됩니다. 인지부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자원의 양이 인지구조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자원의 용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시에 두 자리수 두 자리, 그러니까 뭐 11이라고 합시다. 11 곱하기 33 이런 거는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343이잖아요.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1, 2, 3, 3, 2, 1 곱하기 3, 3, 5, 6, 5, 4 뭐 이런 걸 곱하기를 시켰다고 해보세요. 암산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암산 정도인데 갑자기 6자리 곱하기 6자리 암산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순식간에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게 바로 인지자원의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지용량은 여러분의 그 인지자원의 용량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무리 없이 암산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여러분의 인지 용량을 초과하는 6자리 곱하기 6자리 숫자의 과제 해결을 요구를 받으니까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지자원의 용량이 이제 초과가 된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인지자원 용량이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냥 네모라고 그냥 그려봅시다. 네모라 여러분이 어떤 과제를 할 때는 요 정도 쓰면은 전체 인지자원은 용량은 이거니까 요 정도 쓰는 과제를 할 때는 요 정도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을 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용량이 더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과제가 들어왔는데 이만한 과제를 줬어요. 인지 용량은 요만한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지 용량이 이만한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만큼의 인지 자원이 필요해. 그러면 인지 자원의 양을 초과를 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인지 부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자원의 보유하고 있는 인지 자원의 용량보다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 자원의 양이 더 많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현상, 이게 바로 인지 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 부하 이론은 뭐냐면은 이러한 인지 부하가 학업 성취도의 어떤 낮은 학업 성취도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바로 인지 부하 이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과제의 수행 장면에서 학습의 인지 체계가 경험하는 부하가 여기까지가 인지 부하죠. 여기까지가 이 부하가 학습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인지 부하 이론의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지 부하 이론은 그러면 그게 그게 학습 부진의 그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나요? 그럼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초래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전략의 개발에 목적을 두는 이론, 이게 바로 인지 부하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것도 괜찮으나 사실은 저는 첫 번째 개념 정의를 더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인지 부하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또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문장인데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개념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수험자 친화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지 부하 이론이 뭔지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이제 쓰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쓰면은 일단은 요거는 첫 번째 거 요거는요. 그냥 왜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인데 이건 알아두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험 불안이라는 거는 여러분 불안을 느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 그러면 여러분은 불안하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불안을 느낄 수 없으면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현상을 어떤 생리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지할 수 없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존재자로서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곧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지 용량이 요만큼인데 불안이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어떤 인지가 요만큼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만큼이 이렇게 조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큰 수준이 너무 커. 그래서 용량이 전체 인지 용량이 이만큼인데 불안이 이만큼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인지 용량 중에 4분의 3이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용량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조그만 용량을 갖고 있으면 학습이 잘 되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학습은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요. 학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어야 학습이 일어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들 있죠. 그건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여러분의 인지 구조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해야지 그 여러분의 뇌에 있는 그 뉴런 세포들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학습이 되지 않아요.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뇌가 어떤 인지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을 MRI를 찍은 그런 연구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학습자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챌린징한 도전적인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쓸 때 더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있지 않은 굉장히 쉬운 학습 과제들은 학습 과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습 과제의 난이도 조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인지 용량을 불안 요인에 대한 인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불안이 생긴다고 얘기를 한다면 인지 부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자, 시험 불안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시험 보기 전에 긴장을 합니다. 저도 했고요. 제 옆에 있는 철수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영희도 했고 다 했을 거예요.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불안이라고는 얘기 안 했죠.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긴장. 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과목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를 다 아는 상태라고 해보세요. 시험 문제를 받기 전에는 긴장을 하더라도 막상 시험 문제를 받고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제를 받고 문제를 보는 순간 그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아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다 긴장했던 거를 긴장을 다 이제 풀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안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그런 긴장 수준을 굉장히 넘어선 단계예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시험 불안인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는 아니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학습을 방해해요.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인지 처리 과정인데요. 인지 처리 과정에 이 시험 불안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인지 용량은 이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 불안이라고 하는 정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한 칸짜리 요 불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지의 용량을 대부분이 그 시험에 대한 불안이 점거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인지 불안, 시험 불안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업을 위해서 남아있는 용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그 학업 성취도의 저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험 불안을 경험하는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습자의 그 인지 용량에 대한 부하를 줄여줄 수 있겠느냐? 시험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거 이겁니다. 완성된 예제를 활용한다. 사실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계속 시험을 잘 보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잘 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학습 경험이 잘 구성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완성된 예제를 사용한다. 이게 worked out example이라고 합니다. worked out example. 그래서 이게 써드릴까요? worked out examples. worked out example이 이제 그 완성된 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명료하게 다 학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그 시험 상황이 되더라도 불안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완성된 예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사전 훈련 원리. 당해 학습의 선수 학습 요인을 먼저 학습하도록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그 인지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어떤 주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새로운 주제를 스크래치부터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프로치가 스크래치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키마로부터 데이터를 인출해서 리콜링을 해서 그 인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의미 학습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정착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수학습 요소를. 그런 게 없으면 뭘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그 관련 정착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선행 조직자잖아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라는 거는 관련 정착 의미가 없으니까 그 선수학습 요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임시로 땜빵으로 그 관련 정착 의미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학습 요인이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 선수학습 요인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불안, 시험 불안 이런 것이 상당히 경감이 되죠.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훈련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거 근접성 원리입니다. 근접성 원리. 텍스트와 그림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를 보시죠. 학습 자료를 보시면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잠시 제가 여기도 띄워드리는 게 낫겠죠? 학습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을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렇게 그려놨고요. 여기도 똑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설명이 여기는 A, B, C 뭐 이렇게 쭉쭉쭉 적혀 있어요. 이게 A고요. 그리고 이게 B고 이게 C네요. 이것도 A, B, C인데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여기 따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A가 55도, B가 45도. 그럼 여기 몇 도예요? 그럼 여기는 180에서 55랑 45를 빼니까 여기는 8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A가 55도, B가 몇 도? 이게 X, 그리고 C가 45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B 이렇게는 물어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A가 몇 도고 B가 몇 도인지 C가 몇 도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딱 그 근접해 있으니까 A라는 문자와 데이터 55라는 데이터가 근접해서 위치하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서 A가 뭐 B가 뭐 C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 부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그림을 시공간적으로 근접하게 제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B의 각도를 구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금방 구하죠. 근데 이 개념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2번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한다면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면 당연히 시험 불안에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죠. 일부러 어렵게 이렇게 제시하는 좀 악독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양식 원리입니다. 양식 원리. 양식 원리는 모달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모달리티가 이제 양식이죠. 모달리티인데 이 모달리티가 어떤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양식이 뭐예요? 폼이 뭐예요? 이거 할 때 그겁니다. 그 양식이에요. 그 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식이라고 하냐면 시각 채널, 청각 채널 이게 뭐예요? 시각적인 형태의 데이터, 청각적인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뭐예요? 동영상이냐 아니면 음성 자료냐 음악 파일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식 원리랑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중복성 원리. 그래서 중복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채널과 청각 채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거랑은 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요. 동일한 정보를 글과 그림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지 부화과 관리가 방해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고 그림은 그림인데 그럼 같이 제시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앞에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재적인 인지 부하가 높지 않을 때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중복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복성 원리를 활용을 해서 내재적 인지 부하가 만약에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글 하나만 줘도 되고 그림 하나만 줘도 되니까 굳이 표현을 달리해서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게 중복성 원리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험 볼락이 낮아진다. 자, 양식 원리는 그게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를 보면서 청각적으로 설명까지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르고 쉽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 보시면 듣기 평가도 답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것보다 상황을 그림으로 주고 이렇게 그림으로 뭐 주고 1, 2, 3, 4, 5 있는 거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청각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정보가 더 들어온다 이러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약간 비속어는 왁구라 그러죠. 그런 어떤 스키마, 전적인 프레임, 왁구 같은 게 이제 한눈에 딱 잡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인지 부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일관성 원리,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학습 자료를 제시하라. 관련 없는 거 제시하면 당연히 이게 무슨 관련 있지? 어떻게 관련 있는 거지? 내가 관련성이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이 들면서 인지 용량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함정 카드로 함정에 빠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좀 고차원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쓰레기 정보구나, 가비지 인포메이션이구나 라고 해서 옆으로 제쳐놓고 핵심 내용만 이제 딜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중등교육까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 테크닉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의 테크닉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일관성 원리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개인화 원리, 이게 학습자와 대화하듯 내용을 전달한다는 건데 여러분 영어 회화 교재 기억나시죠? 영어 회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다 밑에 내용을 한번 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회화에서 이제 책이 무슨 사람 같이 계속 여러분한테 대화체로 말을 걸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화 상황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담이 경감되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듯 내용을 전달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진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설명과 인지적 실험 원리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를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 내가 잘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어떤 불안 같은 거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놔두고 잘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지부화 이론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학업 인지부화 이론을 생각을 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한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골라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인지부화 이론이 좀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부화 이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출에서 뭐 중요하게 다뤄져 본 적이 이제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선다형 시절에 뭐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제 논술형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8페이지로 올라갈게요. 8페이지로 올라가면 인지부화의 개념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인지부화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가 조금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재적 인지 부하가 있습니다. 이거 intrinsic cognitive load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부하예요. 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난이도가 있어야 학습이라고 했죠. 난이도가 없으면 우리 뇌의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학습을 위한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따라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 학습을 위한 뉴런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는 있어야만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과제 어떤 학습 자료나 학습과제 자체가 갖는 어떤 난이도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부하예요. 이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성이 높은 과제 같은 경우에 이게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게 뭐냐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과제 같은 경우는 해결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을 갖다 끌어서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인지부하를 낮추려면 어떠한 개념을 먼저 습득을 해요. 그 관련된 개념들을 따로따로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 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A 개념과 B 개념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를 이제 대학교 고학년, 대학교 이제 뭐 3, 4학년 그리고 뭐 화학 쪽도 이제 3, 4학년쯤 가면은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접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미시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물리와 화학은 별개의 과목으로 취급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물리와 화학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때 배웠던 게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화학과 쪽에서도 뭐 이때 배웠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통합적인 어떤 지식의 망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런 지식의 스키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스키마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개념이 먼저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쫙 통합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그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과목을 나눠서 쭉 학습을 하다가 마지막에 쫙 통합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별적인 개념을 습득한 다음에 관련성을 나중에 이해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지적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외재적인 인지부하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게 있으니까 외재적인 인지부하가 있죠. 외재적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법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면은 인지부하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외재적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하려면 내가 애들 학습을 시키려면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습 자료도 분명히 난이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 자료가 난이도가 있으니까 학습이 난이도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적 인지부하 그 외적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내재적 인지부하의 약간 종속적인 그런 개념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종속적이라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재적인 인지부하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자료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크게 학습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내재적 인지부하가 큰 친구들이라 그래요. 뭔가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버거운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아야 돼요. 그런데 인지 부하의 용량이 굉장히 적은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 학습들, 선수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관련 개념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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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세 개 끌어오면은 그거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해를 합니다. 훨씬 편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외재적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좀 가르치는 거를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 훌륭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못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력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력이 별로 안 좋더라도 학습 자료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딱 혼자 이해를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내재적 인지 부하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의 어떤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재적 인지부하가 이제 낮은 경우에는 외재적 인지부하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제 교수 학습 어떤 전략이 굉장히 구리더라도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더라도 작동 기억의 어떤 정보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재적 인지부하가 그런 측면에서 내재적 인지부하의 어떤 종속적인 개념을 종속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외재적 인지부하는 외재적 인지부하만의 어떤 부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 자료의 제시 형태라든가 그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씩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유적 인지부하가 있습니다. 본유적 인지부하. 이것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인지부하, 내재적 인지부하, 그 외재적 인지부하, 본유적 인지부하, 이것도 세 가지가 모두 없앨 수가 없어요.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경감시킬 수 있어요. 자, 본유적 인지부하는 이건 어떠한 인지부하냐면요. 학습 자료를 이해하고 정보, 학습 자료를 새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고 정보를 처리해서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하입니다. 학습을 하려면 뉴런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뉴런이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분이 뭔가 사고 과정을 거치는 수준이래야 뉴런이 활성화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1 더하기 1은 2죠.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뉴런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학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이해하고 처리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척수반사처럼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죠. 척수반사처럼 나오잖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먼저 나오는 그런 게 학습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학습이 일어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 본유적 인지부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학습 자료는 처리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습이 안 일어나고 너무 어려운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그 인지 용량을 한참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 안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적절한 난이도의 학습 자료와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유적 인지부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거예요. 본유적 인지부하는 내가 학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부하가 항상 나쁜 건 아니고요. 본유적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자주 경험하면 자주 경험할수록 그 친구는 학습이 잘 되고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인지부하 조절을 위해서 이제 교수 전략 이런 거, 뭐 설계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제가 이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지부하 이론이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다중기억 장치, 다중저장소 이론이 있죠. 그 다중저장소 모형을 부하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기억이라고 그랬나요? 작동기억이라고 그랬죠. 단기기억이 아닙니다. 인지부하 이론에서는 작동기억이에요. 작동기억. 단기기억과 작동기억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기기억은 그냥 감각기억에서 일부 선별된 정보가 잠시 스쳐가는 일종의 그 템포러리 저장소, 그러니까 임시적인 일시적인 저장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죠. 그냥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동기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처리까지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정보 처리의 능동적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기 기억이라는 얘기보다는 작동 기억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은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론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작동 기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보의 능동적 처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관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지부하 이론에 따르면 작동 기억에서 처리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스키마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스키마 형태. 한마디로 그 지식이 구조화되어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스캐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체가 여기 하나, 이 구조체는 또 여기 하나, 이 구조체는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공간을 가지고 뇌 안에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공간이 이제 진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공간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기억의 스키마 형태로 저장이 되면은 스키마로 저장되기 전에는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막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지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연관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 그냥 낱낱의 어떤 팩트 이런 걸로 존재하던 거였는데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순간 구조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정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장되기 전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전에는 개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어떤 그 정보였던 것들이 스키마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 구조화가 딱 되어서 어떤 틀에 딱 짜여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개념들이 이 하나의 구조체 안에 하나로의 개념으로 딱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개를 옛날에 처리됐었던 개인이 스키마가 딱 형성이 되면 어떻겠어요? 스키마만 딱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동기억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장기 기억에 이미 기억이 된 지식은 인지 부하를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개념, 그 스키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개별 정보들이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어 단일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왜냐하면 연관성에 대해서 이미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기억 저장소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박스 안에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물건을 막 때려 넣어요. 그러면 물건들의 크기가 다 지멋대로고 생긴 것도 지멋대로니까 박스를 제대로 못 쓰잖아요. 박스 용량이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빈 공간도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조그만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서 어떤 그 딱 사이즈 맞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다고 해보세요. 차곡차곡 이렇게 넣으면은 훨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선수학습을 시켜서 스키마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키마를 만들어주면 그 스키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스키마 형성의 재료가 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 구조화되어서 한 공간, 작은 공간에 딱 컴팩트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지 부하를 줄이는데 큰 아주 공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인지 부하 이론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기억 이론도 역시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다중 저장소 이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작동 기억 이론도 이제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정보 처리 채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수의 정보 처리 채널이 어떤 채널이랑 어떤 채널이었어요. 작동 기억 이론에서. 시각 정보 처리 채널이 있고 청각 정보 처리 채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소리는 아니고요.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작동 기억 이론에서는 그 시각 채널과 그 음성 채널 이 두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면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작동 기억 이론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작동 기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인간의 인지 처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중앙집행기 같은 그것들이 있어서 그 중앙집행기가 통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억과는 장기 기억이나 작동 기억과는 분리가 되어 있는 다른 어떤 통제기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지부하 이론에서는 그건 아니고 그냥 장기 기억 안에 들어있는 스키마 그 스키마가 그 통제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대체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스키마로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스키마로 딱 저장이 될 때 그 지식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그 어떤 프로시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람이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내가 기억을 만들어낼 때, 기억을 저장을 할 때 그 어떤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더 인출이 잘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작동 기억 이론보다는 약간 인지부하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인지부하의 부가성 이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게
이게 인지 용량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차례차례 얘기를 했다 그래 더해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중첩으로 쌓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는 다른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부하가 계속 누적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지부하는 뭐 부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인지부하의 구성률 있잖아요. 구성률이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표로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실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있어 보이려고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부하 이론이 어떠한 교육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5번 인지부하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요 11페이지 아래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적 인지부하는 교수 설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은 내재적인 인지부하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 인지부하는 이제 우리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습자가 인지부하를 경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선수학습을 통해서 스키마를 형성함으로써 낱낱이 흩어져 있던 어떤 정보들을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자동화를 이룩하고 정보 처리의 자동화를 이룩하면은 학습자의 인지 용량에서 정보 처리가 차지하는 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좀 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습자가 인지부하를 경험하는 경우 선수학습을 통해서 스키마를 형성하고 정보 처리의 자동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마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자, 외즈적 인지부하를 야기하지 않는 교수 전략은 없어요. 학습이니까. 어떠한 그 전략이라도 아이가 그 전략을 체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학습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직소 같은 경우 우리 너무 잘 알죠. 원래 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은 나뉘어서 각각의 파트를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그룹 모여서 홈그룹에 모여서 그 학습 자료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딱 종합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게 이제 직소잖아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잘 아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상황이 달라져. 학습 내용 다르죠. 같이 학습하는 친구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학습 자료 달라지죠. 친구 달라지죠.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 다르죠. 다 인지 과정에 부하를 주는 겁니다. 무조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인지 부하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수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100% 없어요. 그런데 교수 설계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외적 인지 부하가 무조건 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외적 인지 부하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부하 이론 같은 경우는 이 외적 인지부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교수 설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지구조와 새로운 인지구조의 형성 방식 이거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려 위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부하 이론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인지부하 이론을 다룬 3번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4번 보시겠어요? 4번. 4번은 최 교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최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이러한 평가를 도입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 평가 모형의 개념과 당의 평가에서 중시되는 타당도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평가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교육행정에 훨씬 가깝죠. 교육행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생각을 잘 하셨으면 교육평가보다는 사실은 교육행정에 훨씬 가깝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최 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본문으로 올라가 보시죠.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수 구성, 교육 방법, 그리고 학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가 뭐예요? 교육 과정과 교수 구성, 교육 방법, 교수학습 이론이죠. 교수학습 방법이니까. 그리고 학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평가라고 하는 거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많죠. 근데 이 평가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어떤 평가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나 그리고 어떤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기관들이 있으면 이 기관을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발전시켜야 되느냐, 지금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 내용이나 그 학습 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좁은 범위의 평가를 벗어나서 그러한 실제 교수학습 과정의 어떤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조건들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굉장히 실제 교육 평가보다는 교육 행정이 훨씬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교육 행정이랑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실제 여기는 교육 행정과 관련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문제를 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평가를 도입한다면 그 뒤에 이 평가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나오네요.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 과정,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나오네요. 이 평가가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사결정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행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모형의 이름이 뭐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평가 인정 모형입니다. 평가 인정 모형 아시겠죠? 자, 평가 인정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요. 이게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모형이에요. 플렉스너. 플렉스너가 주장한 모형인데 이 평가 인정 모형을 이제 이름을 먼저 쓰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평가 모형의 개념을 먼저 물어봤잖아요. 개념을 설명하려면 명칭도 쓰셔야죠. 명칭 쓰고 그 개념을 한 줄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평가 인정 모형을 먼저 쓰셨어요. 잘 쓰셨어요. 자, 평가 인정 모형의 개념 보시죠. 학교, 병원, 교회, 도서관, 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의 조직과 시설 그리고 요원들이 구성 요인이죠. 구성원들이죠. 구성 요원들이 최소한의 요건 및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명. 약간 베이그하지만 나쁘지 않은 정의입니다. 약간 베이그하긴 해요. 약간 브로드하고 러프하고 베이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제가 이제 대체로 좋은 어떤 그 정의를 더 먼저 쓰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에다 넣었네요. 제가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더 좋은 어떤 정의를 보시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효과를 계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인정 또는 승인하여 사용자와 사용 예정자에게 그 결과를 공시하기 위한 평가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저는 두 번째 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평가 인정 모형은 이러한 어떤 모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이 현재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그 기관의 존속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그 기관의 존속 목적이라든가 뭐 존재 의의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 목적에 충실한 어떤 결과물, 과정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가 이게 평가의 어떤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결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가 인정 모형에서 중시되는 타당도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를 도입한다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학교예요. 학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뭐 방과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그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평가 인정모에서 왜 어떤 타당도를 중요시하냐면 바로 체계적 타당도를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스테믹 밸리디티예요. 시스테믹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스테믹 밸리디티, 이게 시스터매틱이 아닙니다. 시스터매틱이랑 시스테믹이랑 달라요. 시스테믹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시스테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종합적인 걸 보는 거고요. 시스템매틱 같은 경우에는 체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 타당도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좀 웃기는데, 이거는 체제적으로 번역을 하고요. 시스테믹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 약간 다릅니다. 교육학 영역에서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경영학 쪽에서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교육 영역에서의 어떤 체계적 타당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교육 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어떤 기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체계로 봤을 때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어떤 전체적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요, 국가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 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그 교육기관의 운영, 존재,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체계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득인가 라는 걸 평가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득이 되면 오케이, 남아있어. 이득이 안 돼, 해가 돼, 그럼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그 타당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러한 평가 인정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타당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결과 타당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결과 타당도. 이게 왜 결과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결과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어떤 그 평가의 시행에서 그 시행 결과가 의사결정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근데 초등학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뭐 이전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학교를 없애고 다른 지역에 만들기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애도 학교를 어디를 가야 돼요? 다 다른 동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파급력이 생기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결과타당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과타당도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과타당도는 뭐예요? 그 학업 성취와 관련된 그 결과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결과타당도는 그 사회적인 파급력 쪽에 초점을 맞춘 결과타당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체계적 타당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체제 전체에 교육적 이점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검토하는 그러한 어떤 타당도, 이것이 이제 체계적 타당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타당도의 개념 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빠르게 오늘 학습을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가 이제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일단 학교와 교사의 지도 하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의 구조, 그리고 탐구 방법, 그리고 탐구 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정의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고요. 학습자의 지적인 도야가 목표입니다. 학습자의 지적 도야. 그런데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일부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가 뭐에서 가져왔다고요? 바로 나서는 교육과정, 브루너의 나서는 교육과정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서는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령이 상승하는 데 따라서 교과가 점점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좀 심화되는 그러한 형태로 조직이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는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하고 다만 그 수준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랑 대학 교수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식 구조는 똑같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행학습된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학습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 세 번째가 새로운 학습 내용이 기존 학습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지적 유연성이 뭐예요?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과 어떤 동시에 관련된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유연성인데, 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그 인지적 유연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에요. 근데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수업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자료나 학습 형태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주는 게 좋다고요? 일단 멀티미디어형, 짧은 동영상 같은 거, 관련된 개념들, 뭐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망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습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을 바이트 사이즈 청크로, 그러니까 한 입씩 깨물 수 있는 그 조그만 사이즈로 나눠서 제시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예시 많이 주는 거 좋다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유연성 이론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거가 인지부하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인지부하 이론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을 많이 했죠. 인지부하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과제의 수행 장면에서 학습자의 인지체계가 경험하는 부하가 인지부하라고 했습니다. 인지부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인지부하가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건 없죠.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줄일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해야 된다. 그 학업 성취도의 이제 그러니까 시험 불안이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학습자료에 나오니까 그걸 좀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인정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평가 이론, 평가 인정 모형. 평가 인정 모형 같은 경우는 플렉스너가 주장한 이론이고요. 평가 인정 모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관의 존속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성, 실행,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기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존재나 또 운영으로 인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얼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어떤 그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평가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의사결정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존속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아니면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평가가 이 평가인정 모형을 근거로 한 그런 평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평가인정 모형에서는 어떠한 타당도를 중요시한다? 체계적 타당도, 시스테믹 밸리디티, 이걸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적 타당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체제 전체에 교육적 이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검토하는 그런 타당도가 이제 체계적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사회가 경험하게 될 어떤 급격한 변화라든가 그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체계적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되게 마지막에 이제 빠르게 이제 랩을 하듯이 이제 떠들고 이제 가는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이제 평가인정 모형이라든가 체계적 타당도라든가 이런 건 잘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고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마지막에 딱 정리해서 시험 당일, 시험 전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1시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더 밀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게 직접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 가서도 시험 불안을 겪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회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